손을 씻었습니다. 대답 대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길게 흘렀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미지근한 물이 빠져나가는데 뭔가 같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물을 잠그고 수건에 손을 닦는데 그날따라 손이 잘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멈췄습니다. 늘 눌러왔던 것이 그날은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아들이 돈을 부탁하는 목소리는 늘 낮았습니다. 낮아서 더 무섭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죠. 저는 그 낮은 소리 앞에서 늘 괜찮은 엄마인 척 해왔습니다. 아들이 살아가는 형편이 어떤지 저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척했고 알아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의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도 반찬을 싸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김치와 멸치볶음, 미역국이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걷는데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 앞에 서면 늘 그랬습니다. 뭔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다가도 문 앞에서는 다 녹아버렸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입가에 남은 웃음이 억지 같았죠.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웃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들은 제 가방부터 받았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그 빠른 손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엄마, 또 미안한데. 말끝을 삼키는 습관이 그 애에겐 오래된 버릇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면 다음엔 부탁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 순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수선했고 식탁 위에는 영수증이 쌓여 있었습니다. 빈 캔과 컵라면 용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먼저 서늘해졌죠. 저는 못 본 척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설거지가 밀려 있었습니다. 그릇들이 제각각 쌓여 있는 걸 보니 이 애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건지 싶었습니다. 저는 소매를 걷고 물을 틀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지금 이에도 뭔가를 고르고 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10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엔 꼭 갚을게. 역시 나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소리만 길게 흘렀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미지근한 물이 빠져나가는데 제 속에서도 뭔가 같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38배 아들이 엄마에게 돈을 구하는 장면이 언제부터 이렇게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부탁할 때마다 저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적금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 손을 잠깐 멈추곤 했죠. 그 멈춤이 길어져도 결국 다시 눌러버리곤 했습니다. 멈추는 것보다 누르는 게 덜 무서웠으니까요. 거절하면 이 애가 어디서 돈을 구할지 그 생각이 더 먼저 왔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멈춘 손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을 잠그고 수건에 손을 닦는데 아들이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웃어 보였습니다. 예전과 다를 것 없는 그 웃음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웃음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 애는 알고 있을까? 내가 저 웃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눈을 감아왔는지를요. 저는 수건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그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뒤에 붙여야 할 말들이 목에 걸렸습니다. 힘들다는 말, 무섭다는 말, 이제는 안 되겠다는 말. 그것들이 전부 목구멍 안에서 뭉쳐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보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싫으면 다른 데서 알아볼게. 그 말이 가볍게 던져졌는데도 제 가슴에는 무거운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다른 데서 알아본다는 말이 이 애에게는 도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붙잡지도 놓아주지도 못한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겁도 났습니다. 거절한다는 말이 제 입에서 정말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스스로도 믿지 못했으니까요. 오늘은 아들의 돈 부탁을 처음으로 거절하려 했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는 아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입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무엇인지 저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남은 건 아이와 빚, 그리고 작은 가게뿐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던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가게 문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불을 켜기 전에 창문부터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그제야 정신이 들었거든요. 국을 끓이고 그릇을 닦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들은 학교 가기 전 가게 구석에서 잠을 더 자곤 했습니다. 작은 등이 웅크려 있는 걸 볼 때마다 저는 눈을 딴 데로 돌렸습니다. 보고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애가 눈을 뜨면 밥부터 먹였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대학 등록금도, 첫 자취 보증금도, 결혼 준비 비용도 모두 제 손에서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 번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해줘야 한다고 당연하다고 믿었죠. 아들이 결혼하던 날, 저는 하객자리에 앉아 내내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통장 잔고가 떠올랐지만 그 생각을 웃음 뒤에 눌러 넣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편해지는 대신 새로운 부탁이 시작됐습니다. 대출 이자가 올랐다. 정산이 늦다. 카드값이 밀렸다. 이유는 늘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열어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노후라고 모아둔 적금이 하나씩 깨졌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이 쌓여도 제 삶에는 자꾸 구멍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마감을 하다가 허리가 꺾일 듯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예약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병원비보다 아들의 통화 기록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라서 참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어느 밤에는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잠깐만. 저는 잠옷 위로 겉옷을 걸치고 자동화기기로 뛰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송금 문자가 오면 그제야 숨을 쉬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면 곧바로 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돈을 보내고 나면 기쁘기보다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아들이 고맙다는 말을 하면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면 또 부탁이 따라올 것 같아서요. 한 번은 아들이 명절에 과일 한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올해는 내가 샀어.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박스를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박스 하나가 너무 반가우면서도 너무 작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제 마음이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름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 아들은 제 손이 떨리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도 아주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이 낯설고 또 반가웠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꺼내 놓자 아들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예전엔 돈 이야기가 앞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제 입에서 너무 익숙하게 나왔습니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국을 데웠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오르는데 눈도 같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국자를 저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식탁 위에 쌓인 영수증을 슬쩍 치웠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렇지 않은 척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작은 손짓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 애도 부끄러운 걸까? 그 애도 이 상황이 불편한 걸까? 생각이 번지려는 순간 아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살피다가 말끝을 더 낮췄습니다. 엄마가 싫으면 다른 데서 알아볼게. 그 말이 가볍게 던져졌는데도 제 가슴에는 무거운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다른 데서 알아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빚으로 덮고 또 다른 부탁을 가져올 뿐일 텐데요. 그 생각이 무서워서 그동안 계속 돈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돈을 주는 게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른이면서도 아직 아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눈가가 피곤해 보였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안쓰러운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엄마도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오래 흔들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변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한동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었던 남편과 어린 아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아들은 사진을 보다 말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따르며 제 컵을 먼저 채워줬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 작은 배려가 늦게 온 사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서글펐습니다. 이 온기가 진심인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처음으로 아들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집으로 오는 내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죠.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손에 든 빈 장바구니가 자꾸 바닥에 닿았습니다. 반찬을 두고 왔는데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도 집에 가면 누군가를 기다리겠지. 누군가에게 기다림을 받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주방의 시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할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전화가 오면 또 흔들릴 것 같았고 흔들리면 또 통장을 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쓰면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걸 덮어왔는지 그날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서랍 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노후를 위해, 나를 위해 처음으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우며 흘린 시간이 그대로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빠져나간 금액들 사이에서 제 이름으로 남은 건 너무 작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돈을 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해진 데에는 저의 침묵도 섞여 있었다는 걸요. 저는 아들에게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절하면 나쁜 엄마가 될까봐 두려웠죠. 제 친구는 자식에게도 선을 긋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웃고 넘기면 제가 더 좋은 엄마가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는 늘 피로가 남았습니다. 그 피로가 아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방 안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옷장 밑에서 약봉지가 나왔고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내 삶도 이렇게 뒤로 밀려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제 것들이 자꾸 유통기한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몸도 시간도 마음도요. 그날 저녁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숨만 들이켰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덜 외롭게 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낸 것만으로도 뭔가 한 겹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겁도 났습니다. 이 말이 아들에게 어떻게 닿았을지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균열처럼 번져갔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평일 낮이었는데 아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게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잠깐만 들어가도 돼? 아들은 조심스레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어릴 때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혼나고 돌아오던 날처럼 어깨가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 소리가 부엌을 채우는 동안 아들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가운데가 아니라 끝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의 손에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봉투 안에는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빽빽하게 채워진 종이였습니다. 엄마한테 빌린 돈을 정리해봤다고 했습니다. 갚아야 할 금액과 날짜를 직접 적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글씨체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으면서도 지운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몇 번을 고쳐 쓴 종이였습니다. 저는 그 지운 자리들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꿔볼게.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아들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주며 일부러 등을 돌렸습니다. 울 것 같아서요. 등을 돌리고 있으니 아들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참았는지 이제 알겠어. 나도 겁나더라. 내가 이렇게까지 됐다는 게. 그 말이 나오자 잠깐 침묵이 왔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깨를 보며 처음으로 아들의 두려움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의 부탁만 들었지, 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통장 앱을 꺼내 보여주며 중얼거렸습니다. 갚아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숨이 막혀. 나는 엄마한테 말하면 편해질 줄 알았어. 근데 엄마 얼굴이 점점 굳는 걸 보면서도 나는 모른 척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 안쪽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반성으로 지난 시간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이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낯설지 않게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남편이 설거지를 하던 소리가 이런 것이었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스쳤습니다. 아들은 다 끝내고도 한참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그 등이 왜인지 눈에 남았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고마우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부탁이 튀어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그 조용한 날들 동안 저는 자꾸 생각했습니다. 저 애가 정말 달라진 걸까? 아니면 또 다음 부탁을 고르고 있는 걸까?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저는 매일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국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대출을 정리하려면 당장 200만 원이 필요해.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쓰이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지막이라는 말에 몇 번을 속았는지 떠올렸습니다. 100만 원을 보내던 날, 200만 원을 보내던 날, 제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만큼
제 어깨도 내려앉았던 날들. 그때마다 저는 몸이 아파도 병원 예약을 미뤘습니다. 약값보다 송금이 먼저였으니까요. 그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애도 알고 있겠지. 이게 옳지 않다는 걸. 그런데도 멈추지 못하는 거겠지.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정면을 봤습니다. 안 된다. 그 한마디가 제 목에서 거칠게 나왔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급해.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급한 건 너만이 아니다. 나도 이제는 내 삶이 급하다. 나는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돈을 줬다. 내가 엄마라서 참은 시간이 이제는 나를 갉아먹는다. 말을 멈추자 부엌의 냉장고 소리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애가 울지 않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울어줬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 커졌고 저는 제 심장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면서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 손이 느렸습니다. 아들이 나가며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살리려면 먼저 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맞는 건지 그날 밤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느린 손이 떠올랐습니다. 신발을 신던 그 느린 손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이른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울도 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 아들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또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보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들어서며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상담 예약 확인서야. 신용회복 상담이랑 재무 상담. 내가 혼자 알아봤어. 봉투를 내미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 손이 늘 그랬으니까요. 통장을 열 때마다, 적금을 깰 때마다 제 손도 저렇게 떨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을 꺼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부탁하는 습관을 끊어야겠어. 내가 문제를 만들었으면 내가 해결해야지.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조용히 당겨줬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주전자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한참 뒤에야 낮은 울음이 들렸습니다. 참고 참다가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울음이 제 마음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앞에 놓아주고 옆에 앉았습니다. 말 대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들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웠어. 그래서 엄마한테만 매달렸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끝까지 엄마였던 제 습관을 내려놓기가 어려웠습니다.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거절한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엄마도 이제는 살아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이 끊기면 주전자에서 다시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김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포기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저는 대답 대신 아들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인지 끝인지 그날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돈을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또 흔들릴 때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니? 아들은 처음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예전엔 부탁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생각이 먼저 오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노트를 꺼내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다녀온 날에는 종이 뭉치를 들고 와서 제 앞에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이자율이고 이건 상환 계획이래. 저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월급 명세서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부터 이만큼 갚을게. 10만 원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큰 돈이 아니었지만 그 애가 스스로 정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우리 집에 새로운 달력이 되었죠. 아들은 주말마다 와서 장을 봐주었습니다. 가끔은 제 손목에 파스도 붙여주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 손길이 익숙해질수록 저는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 봐요. 그래서 저는 더 또렷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나도 나를 지켜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알아. 엄마가 거절한 게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어른으로 세운 거였다는 걸. 저는 대답 대신 따뜻한 국을 떠주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손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미뤄둔 병원 예약도 잡았습니다. 오래 미뤄온 검진이었습니다. 검진 날 아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 내가 모셔다 줄게. 그 말이 어색하게도 고마웠습니다. 병원 앞에서 아들이 접수를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저렇게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자동이체를 설정했다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같은 날 작은 금액이 빠져나가게 해놨다고 했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약속이 보이는 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아들은 국을 한 숟갈 뜨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조용했습니다. 여전히 걱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더는 저를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제 마음이 오랜만에 편안해졌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걱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흔들려도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냉장고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금액, 작은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오래 바라보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아온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 시간이 당신을 작게 만들고 있진 않으셨나요? 사랑은 때로 거절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버티는 것만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